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약 1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방안은 2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인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사입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룡 교수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앞서 여러 해석이 나오거나 이런 얘기들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자면 왕이 부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선 양국간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중국 측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러 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구나,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걸 다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방한 기간 중에 문정인 특보와도 만난다고 하고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하고도 만난다고 하고 지금 굉장히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 내 상황을 보면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미국이 중국 견제 한국과 일본 동참을 막 강력하게 요청해 올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한국이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입장에서는 여당 내 인사들을 통해서 네. 중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네.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주장에 치우치지 말고 외교적으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권 인사들에게 그런 중국 측의 희망사항과 원칙을 설명하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정인 특보 만남이 특히 또 주목이 되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좀 오고 갈까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문정인 특보가 한 발언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문 특보가 이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쿼드 플러스에 참여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적대 국가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왕이 부장이 문 특보를 만나는 그 자체가 그 문 특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행보 하나하나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일본에 갔을 때는 필수적인 외교 일정만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방한 일정과 방일 일정이 좀 다르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이게 좀 다르다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중국 언론에서 보도를 보면 그 왕이 부장이 일본을 가서 그 저도 문제, 즉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강력하게 중국의 입장을 피력했다는 점만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한다면 일본과는 이른바 갈등 관리, 그러니까 마찰 관리하는 측면에서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한국과는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중 양국 간의 그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그런 외교적인 입장을 가져달라는 희망사항을 표명하는 데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분위기도 다르고 의제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중국 압박 전략을 취하고 우리나라가 그 압박 전략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중국은 또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정부는 과연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항상 고민거리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안보는 미국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경제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처지가 우리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견제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다 양해를 시키고 또 이해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에서 우리의 외교적 원칙을 분명하게 견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중국하고 관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 편도 사실은 안 드는 중국을 대하는 때의 태도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좀 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른바 외교 정책의 기조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해서 대중국 반중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중국과 인접해 있는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그런 연합 전선에 동참을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또 하나의 목소리는 동맹에게 너무 일방적인 미국의 그 요구를 강요해서는 동맹 관계가 복원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동맹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바로 이제 그 국무장관과 외교안보 보좌관이 내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의 정책적인 기조를 결정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미중 신냉전에 맞서서 내수 위주의 성장을 추구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요구하면서 한미 동맹 견제 카드로 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일 미국이 그 반도체라든가 그 첨단 제품에 대한 그 대중국 금수 조치를 계속한다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 자립과 경제 자립을 하겠다는 게 쌍순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술 자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도 인접해 있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는 한국의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이른바 대중국 첨단 기술 금수 조치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가 우선 관건이고요. 또 그 이제 정책이 나오면 미국의 정책이 구체화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그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정권 교체기고 그러는 기간 동안에 북한이 인내하지 못하고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중국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이번에 그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로 다뤄질 게 분명한데요. 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도 이제 각별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도발을 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회의를 하는 것은 북한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동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중국이 북한을 좀 압박하는 전략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좀 더 평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내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때 네네.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 어떤 게 전달이 될지 이게 주목이 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두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 정상이 두 차례나 메시지를 이미 주고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이 있게 된다면 아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방역과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한 그 협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양국이 어떻게 더 강하게 협력을 하느냐. 특히 이제 2022년이 이제 이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째는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이면 중국이 20차 당대회를 열어서 차기 지도부를 이제 확정을 짓는 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외교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아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중이 무슨 한국 방문회 해라든가 중국 방문회, 또 북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이른바 한국의 협력 같은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거론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그동안에 이제 사드 배치 문제 이후로 뭐 한알령도 나오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 네네. 주석이 오는 게 방한하는 게 그걸 완전히 이제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시 주석 방한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은 여러 번 강조가 됐는데요. 만일 시 주석이 외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첫 번째 방문국은 한국이다라는 입장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금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대 변수는 이제 코로나 방역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방역 상황이라든가 중국도 역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방한 일정을 확정 짓기에는 다소간의 부담이 있고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자를 확정하지는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실상 한 달 정도밖에 2020년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방안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요. 예. 이게 연내에 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거를 계기로 원래는 3국 정상회의는 중국의 관례로 보면 총리가 참석하는 게 관례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수 상황이니까 예외적으로 시 주석이 방안을 계기로 한중일 3국 회의를 여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중일 3국 회의에 참석을 않겠다고 하는 일본에게 자연스럽게 이른바 한국에서 중일 간의 정상회담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방문 명분을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외교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논의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온다고 하면은 스가 총리가 지금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에 네네. 있어서 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네네. 오겠다고 하면은 안 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명분을 이번에 주고 한중일 간의 이른바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간에도 그리고 일중 간에도 중일 간에도 이른바 뭔가 전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한중일 3국회의 방안에 이른바 큰 부담을 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람하고 달리. 이 중국 분위기가 네, 어떻습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제 그러한 제안이 있다면 아마 중국도 진지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연내에 방한하는 걸 사실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방역 상황이 이런데 한국을 굳이 방문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나름의 명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서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카드가 아닌가.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한 번씩 만약 그런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앞으로 네. 상황을 좀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왕이 부장 방안에 이어서 다음 달 초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지금 방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네네.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인데 스티븐 비건은 우리 정부로서 굉장히 입장을 취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스티븐 부장관은 이제 그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보면요. 네. 미국 그 민주당 캠프에서 이제 그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인사 중에서 가장 유임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1번 카드가 아마 스티븐 부장관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그 부장관을 하면서 대북 특별대표를 했기 때문에 가장 또 우리의 입장을 이른바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해도 가장 높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스티븐 장관이 취하고 있는 그 이른바 해결 방식이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 캠프 내에서 그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식과 굉장히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부장관의 이른바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민주당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 문제에서 어떻게 연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취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가능할 거로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그 대북 정책이라는 걸 지금 물론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한반도 팀들이 구성이 돼야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전이라도 좀 우리와 미국 사이에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부장관이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네. 본인들의 입장을 차기 행정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으로 둘리 윌슨의 As Time Goes By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That no one can den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KBS 58분 날씨. 지금 서해남부 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방에 내일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제주도는 내일 오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국 북부에서 확정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영동지방은 동풍 영향으로 흐리겠고 속초, 고성동, 영동 북부 지역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지방 모레 비나 눈이 내리겠고 산지에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 지방은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영동지방 예상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께는 서울 3도, 광주 5도, 부산 7도가 예상되고 아침까지 중부 내륙지방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1, 2도가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대구 13도, 광주, 제주 14도, 부산 16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급히 토요일 서울 지방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일요일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4.6도, 습도 7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산호라면 겪게 되는 일로 애증이 엇갈릴 때, 그리하여 문득 슬퍼질 때 한바탕 사랑 싸움이라도 벌일 듯한 투구꽃의 도발적인 자태를 떠올린다. 산호라면 약이 되면서 동시에 독이 되는 일 얼마나 많은가 궁리하며 머리가 아파올 때 입술이 얼얼하고 혀가 화끈거리는 투구꽃 뿌리를 씹기도 한다. 조금씩 먹으면 보약이지만 많이 넣어 끓이면 사약이 되는, 예전에 임금이 신하를 죽일 때 썼다는 투구꽃 뿌리를 잘게 씹으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독이 되는지 생각한다. 진보라의 진수라 할 아찔하게 아리따운 꽃빛을 내기 위해 뿌리는 독을 뿜는 것이라 짐작하며 목구멍에 계속 침을 삼키며 뜨거워지는 배를 움켜쥐기도 한다.